언어의 역사가 완전히 새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진행된 연구가 전 세계 언어학계에 폭탄과 같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습 속도, 디지털 호환성, 인공지능 적응력, 모든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기록한 이 문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계 언어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놀라운 발견, 그 경이로운 여정, 지금 시작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에 내려앉은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세미나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풍경을 배경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학계의 중심이 될 토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이자 이번 세미나의 책임자 엘리자 스톤입니다. 30명 남짓한 학생들의 열기 어린 시선이 저를 향해 모여들었고 세미나실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마저 팽팽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인 문자 체계에 대한 탐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21세기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를 찾는 여정, 여러분의 언어학적 통찰력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고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의 대표 과정인 이 세미나는 매년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지적 탐구를 이어가는 자리였습니다. 첫 시간은 언제나처럼 자유토론으로 시작되었고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문자 체계에 대해 자신있게 발언했죠. 각자의 의견이 날카롭게 충돌하며 세미나실의 온도는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라틴 알파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자 체계라는 점에서 다른 어떤 문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앞줄에 앉은 조슈아 브라운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여러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글로벌 비즈니스, 과학 논문, 인터넷 언어까지 영어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다른 문자 체계는 그저 지역적 유물에 불과하죠. 또 다른 학생이 거들었습니다. 한 아시아계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올렸습니다. 아시아 문자들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곧 다른 학생들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렸죠. 한글요? 그건 작은 나라의 지역 문자일 뿐이죠. 세계적 영향력 면에서는 논외입니다. 금발의 여학생이 단정적으로 말했고 솔직히 저도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조했죠. 여러분, 문자의 가치는 결국 영향력과 효율성으로 결정됩니다. 우리 문자가 지금까지 가장 강력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저는 학생들의 추종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실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 학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죠. 교수님, 그렇다면 직접 증명해보는 건 어떨까요? 각 문자 체계의 학습 용이성, 디지털 적응성, 정보 전달력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흥미로운 도전 의식을 느꼈습니다. 좋은 제안이네요. 다음 주까지 각자 연구 자료를 가져와 발표하도록 하죠. 정말 최고의 문자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학문적으로 검증해 봅시다.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무심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죠. 한글에 대한 자료를 찾던 중 갑자기 눈을 사로잡는 통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문맹률이 믿기 힘들 정도로 낮다는 것이었고 한글은 단 24자만 익히면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비교한 논문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자료들로 인해 그동안 제가 굳게 믿어온 학문적 정설들을 흔들리기 시작했죠. 며칠 동안 저는 세계 각국의 문자들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연구실 벽면은 온갖 문자 체계의 도표와 비교 자료로 뒤덮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열정적인 탐구로 변해갔습니다. 다양한 문자들이 어떻게 생존해왔는지 혹은 왜 소멸했는지에 대한 패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베트남의 쯔놈 문자를 조사했습니다.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문자는 너무 복잡해서 일반 대중이 배우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베트남은 20세기에 들어 이 전통 문자를 포기하고 라틴 알파벳 기반의 새 문자 체계를 도입했죠. 복잡성이 문자의 생존을 위협한 예시였습니다. 책상 위에 몽골 전통 문자의 사례를 펼쳐놓고 연구했습니다.
세로로 쓰는 아름다운 이 문자는 유목민 생활에 적합했지만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는 입력과 렌더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오늘날 몽골은 전통 문자 대신 키릴 문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는 디지털 시대의 적응 실패 사례였습니다. 일본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도 흥미로운 케이스였습니다. 초보자가 배우기에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한자와 함께 세 가지 문자를 병용해야 하는 복잡성 때문에 완전한 문해력을 갖추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도 입력 방식이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졌죠. 그리고 아랍 문자를 분석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서예로 유명한 이 문자는 디지털 시대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글자가 연결되는 방식과 문맥에 따라 모양이 바뀌는 특성 때문에 디지털 렌더링과 텍스트 호환성에 큰 어려움이 있었죠. 한 연구에 따르면 아랍어 텍스트의 광학 문자 인식 오류율은 무려 30%에 달했습니다. 연구를 진행할수록 분명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고 생존에 성공한 문자들은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죠. 배우기 쉬울 것, 써서 표현하기 간편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문자만이 21세기까지 건재했죠.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글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한글은 놀랍게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뛰어나게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단 24개의 기본 글자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효율성, 과학적으로 설계된 체계적인 구조,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뛰어난 적응력까지 처음에는 무시했던 이 문자가 점점 더 흥미롭게 다가왔죠. 교수님, 이 데이터를 보셨나요? 조교인 조슈아 브라운이 연구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비라팀 문자들의 디지털 성능을 조사했는데 놀라운 예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조슈아가 보여준 보고서에는 다양한 문자의 디지털 효율성이 수치화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비라틴 문자들이 낮은 점수를 기록한 가운데 한글만이 유일하게 라틴 알파벳에 필적하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글의 설계에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더 조사해 볼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미나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구권 문자들도 같은 기준으로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슈아가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서구권 문자들의 한계가 분명했지만 과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서구 문자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같은 잣대로 평가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졌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며 제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고 벽면에 붙여둔 세계 각국의 문자 지도를 바라보며 오늘의 연구 주제를 생각했죠. 이제는 서구 문자들, 특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라틴 알파벳의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조슈아가 자신의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영어 철자와 발음의 불일치성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그는 화면을 제게 보여주며 말했죠. 화면에는 영어 단어들과 그 발음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자료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단어 철자와 실제 발음 사이의 괴리가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죠. 영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불규칙성이군요. 단 하나의 철자 조합이 여러 가지 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눈앞의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죠. 특히 눈에 띄는 예시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철자 조합인 OUGH가 단어마다 완전히 다른 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 있었죠. 러프, 스로우, 커프, 소트와 같은 발음 차이는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었죠. 이러한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외래어 유입으로 영어의 규칙성은 계속 붕괴되고 있죠. 조슈아가 자료를 보여주며 이야기했죠. 다음으로 저는 독일어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보카벌을 만들 때 단어들을 이어붙이는 독일어의 특성이 디지털 시대에서는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한 단어가 지나치게 길어져 모바일 기기에서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독일어 문법의 복잡성도 문제군요. 저는 독일어의 격변화와 성별 구분에 관한 규칙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으로 고대 그리스어를 조사했습니다. 문화적 상징성은 높지만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응성이 매우 부족했죠. 그리스 알파벳은 수학이나 과학 기호로는 널리 쓰이지만
실용적인 일상 언어로서의 기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로 보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서구 문자 체계들도 상당한 한계점을 갖고 있네요. 조슈아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네요. 이런 문제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결코 이상적인 문자 체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계 공용어로 쓰이는 영어조차 학습 효율성 면에서는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영어 사용자들은 올바른 철자법을 습득하는데 다른 언어 사용자들보다 평균 2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죠. 저는 벽에 붙어 있는 한글 자료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24개의 기본 자모로 모든 발음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조, 각 글자의 모양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진 과학적 설계, 그리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글자를 만드는 효율적 시스템까지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한글의 특성들이 이제는 놀라운 강점으로 다가왔죠. 우리가 지금까지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해온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네요. 저는 생각에 잠겨 말하면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학문적 탐구는 때로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에 더 단단한 지식이 쌓이는 것이라면 그 과정은 분명 가치 있는 것이었고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우연히 발견한 한 논문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체로키 부족의 문자 창제 이야기였죠. 흥미로운 사실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세콰야라는 이름의 체로키 부족민은 백인들이 종이에 표시를 하고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를 말하는 종이라 부르며 자신의 부족에게도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가장 놀라운 점은 세콰야가 문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지만 독학으로 자신의 부족을 위한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이건 정말 경이로운 사례인데 저는 자료를 넘기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세콰야는 약 12년 동안의 노력 끝에 체로키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85개의 문자를 만들어냈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어린 딸이 이 문자를 배우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부족 사람들은 그제야 이 문자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데이터는 문맹률 감소 속도였습니다. 체로키 문자가 도입된 후 불과 3년에서 5년 만에 체로키 부족 전체의 문맹률이 거의 0%에 도달했다는 기록이 있었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한글의 보급 속도보다도 빨랐습니다. 교수님, 체로키 피닉스라는 신문에 대해 아세요? 조슈아가 또 다른 자료를 들고 들어오며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젓고 더 자세히 듣기를 원한다는 표정을 지었죠. 조슈아는 체로키 문자로 발행된 최초의 신문인 체로키 피닉스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신문은 1828년에 창간되어 체로키 문자와 영어를 동시에 실었다고 합니다. 문맹이었던 사람이 만든 문자로 몇 년 만에 신문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죠. 이 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체로키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고 체로키 문자는 그들의 영적, 문화적 독립의 상징이 되었죠. 조슈아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세콰야의 이야기에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과의 유사점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두 문자 모두 민중을 위해 만들어졌고 배우기 쉽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으며 기존의 문자 체계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독창적인 방식으로 개발되었죠. 그리고 두 문자 모두 해당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체로키 문자가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저는 생각에 잠겨 말했고 조슈아는 슬픈 표정을 지었죠. 현재 체로키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체로키 인구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19세기 미국 정부의 동화 정책과 강제 이주로 인해 체로키 문화가 크게 훼손되었거든요. 트레일 오브 티어스라 불리는 체로키족의 강제 이주 과정에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후 원주민 학교에서는 체로키어와 문자 사용이 금지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때 그토록 빛났던 문자 체계가 이제는 거의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죠. 그런데 교수님, 한글도 비슷한 탄압을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글 사용이 금지되었다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조슈아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 질문은 저를 다음 단계의 연구로 이끌었습니다. 체로키 문자와 한글은 모두 외부 세력에 의한 탄압을 경험했지만 한글은 살아남았고 체로키 문자는 거의 소멸되었죠.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면서 저는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민족의 혼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콰야와 세종대왕, 서로 다른 시대와 대륙에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문자를 창제한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죠. 체로키 문자와 한글, 두 문자 체계가 걸어온 길을 비교하는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감정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자료를 통해 만나는 역사적 사실들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누르기 시작했죠. 특히 체로키 부족의 비극적 역사는 문자의 운명이 민족의 운명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예시였습니다. 1830년대에 일어난 체로키 부족의 강제 이주는 문자의 흥망성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정부는 체로키족을 비롯한 동부의 원주민들을 오클라호마로 강제 이주시켰죠. 이 과정에서 약 4천 명의 체로키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동화 정책이 체로키 문자에 결정타를 안겼어요. 원주민 학교에서는 영어만 사용하도록 강요받았고 자신의 언어를 사용한 학생들은 체벌을 받았습니다. 조슈아가 자료를 정리하며 설명했죠. 불과 몇십 년 만에 문맹률 0%에 도달했던 체로키 부족은 현재 자신들의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문화적 단절은 정치적 억압이 얼마나 한 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고통스러운 증거였죠. 반면 한글의 역사는 놀라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펼쳤고 1938년에는 모든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글 교육을 금지하는 법령까지 시행했죠. 그런데도 한글이 살아남은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조슈아에게 물었고 조슈아는 자료 하나를 제게 건넸죠. 비밀 야학의 존재가 그 비결로 보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일본의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야학을 운영했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죠. 자료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서는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한글을 써가며 가르쳤다고 하고 심지어 어떤 마을에서는 바닥에 새겨진 한글 문자가 발각되지 않도록 밤새 지키는 사람을 따로 두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글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던 것이죠. 체로키 문자와 한글, 두 문자 모두 외세의 억압을 받았지만 결과는 크게 달랐어요. 이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핵심 차이점은 문화적 저항의 조직화 정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체계적으로 비밀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독립운동가들은 한글 보존을 독립운동의 중요한 일부로 여겼죠. 반면 체로키족은 갑작스러운 강제 이주와 지리적 분산으로 인해 그런 조직적 저항을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연구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이미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발견들을 정리하며 다음 연구 주제를 생각했죠. 연구의 다음 단계는 현대 디지털 시대에서 한글의 위치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글의 디지털 적응력을 평가해 보기로 했죠. 저는 하버드 컴퓨터 공학과와 협업하여 다양한 문자 체계의 디지털 환경 호환성을 테스트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입력 시스템의 최적화된 문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컴퓨터 코딩의 논리와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집니다. 컴퓨터 공학과 교수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글은 타이핑 속도와 정확성 면에서 라틴 알파벳에 필적하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서의 입력 속도는 오히려 영어보다 빠른 경우도 있었죠.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예측 텍스트 기능과 자동 완성 알고리즘에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디지털 기술 발전 과정에 대한 자료도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와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였죠.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글의 디지털 친화성이 이러한 기술 발전을 뒷받침했을까요? 한글의 가장 큰 장점은 음소 문자라는 점입니다.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소를 표현하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나 음성 인식 기술 개발에 상당한 이점이 있죠. 더 깊이 조사하면서 저는 한국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 발전에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기여했다는 연구 결과들도 발견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는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 언어 패턴을 인식하고 처리하는 데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죠. 교수님, 이 자료도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 역사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조슈아가 새로운 자료를 건네주었고 논문을 읽어보니 한국은 디지털 문자 처리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초기부터 많은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공지능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었죠.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현대 기술 발전의 숨은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최적화는 세종대왕의 설계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물론 세종대왕은 디지털 시대를 예견할 수 없었지만 문자를 가능한 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의 의도가 우연히 현대 디지털 환경과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세미나 발표 준비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문자의 역할이 단순히 과거의 지식을 기록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문자는 미래 기술의 토대가 되기도 하는 것이었죠. 한글은 600년 전에 창제되었지만 현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최적화된 문자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용 슬라이드로 만들면서 저는 인류 문명의 발전에서 문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 생각했습니다. 특히 한글처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설계된 문자가 시대를 뛰어넘어 지속적으로 가치를 발휘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이제 저는 처음 세미나에서 한글을 무시했던 자신의 태도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트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자를 평가하게 된 것이 이번 연구의 가장 큰 수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연구가 깊어질수록 한글에 대한 제 호기심은 더욱 커져갔고 어느 날 한국 문화에 관한 자료를 찾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에서는 한글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선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고 하네요. 문자 창제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라니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로 보입니다. 조슈아가 추가 자료를 보여주었고 저는 그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자를 만든 날을 국가적 휴일로 기념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자가 그 민족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증거였죠. 영어권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글 학습을 시작했고 기본 자모 24개를 배우는 것은 놀랍도록 쉬웠죠. 자음과 모음의 모양이 발음 기관의 형태와 소리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리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체계다. 저는 연구 노트에 적었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를 배우면서 저는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의미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요소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식은 마치 우주의 기본 입자들이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형성하는 원리와도 닮아 있었죠.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한 훈민정음 해례본을 번역해 읽으면서 저는 세종대왕의 과학적 통찰력과 민주주의적 정신에 감탄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니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하버드 동료 교수들과의 토론에서 말했죠. 한글 학습이 깊어질수록 저는 문자가 단순한 기호 체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자는 민족의 혼이자 정체성, 그리고 생존을 위한 도구였죠. 특히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목숨을 걸고 한글을 지켜낸 역사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생명선이었군요. 조슈아가 감탄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그것은 독립을 위한 투쟁의 일부였어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한글 연습을 하던 어느 날, 제 손으로 직접 한글을 써내려가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수백 년 전 세종대왕의 의도와 제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문자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호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창제한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역사적 맥락까지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글 학습을 통해 저는 문자학자로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자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열정에 따라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체로키 문자와 한글의 운명이 갈린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 문자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의 차이였을 것입니다. 세미나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번 연구가 제 학문적 여정에서 가장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모든 발견을 어떻게 세상과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마침내 세미나 발표일이 다가왔고 하버드 언어학과 대강당은 교수와 학생들로 가득 찼죠. 서너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자리에서 서구 문자의 우월성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가지고 단상에 섰죠. 21세기의 가장 최적화된 문자는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는 지난 몇 개월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죠. 그리고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글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고 처음 세미나에서 한글을 무시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연구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습니다. 학습 용이성, 논리적 구조, 디지털 적응성 등 객관적 지표에서 한글이 어떻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지 데이터로 증명해 보였죠. 한글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이는 미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한글의 구조적 이점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강조했죠. 발표가 끝난 후 학과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 연구를 확장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로 발전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하버드 언어학과의 중점 연구 주제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제안했고, 저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실제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과 한글의 결합 가능성 연구, 전 세계 언어 교육 방법론의 한글의 원리 적용 등 다양한 주제들이 떠올랐죠. 교수님의 연구 결과는 언어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어쩌면 문자학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슈아가 벅찬 표정으로 말했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는 이제 막 문자의 진정한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세미나 이후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협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놀랍게도 유네스코에서도 연락이 와서 글로벌 문해력 향상 프로젝트의 자문을 요청했죠. 제 연구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한국 민중이 목숨 걸고 지켜왔으며 이제는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기 시작하는 문자가 되었죠. 한글의 여정은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핵심 요소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글의 탄생지를 직접 보고 그 문화적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았는지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으로 시작된 연구가 이제는 문자의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로 발전했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문자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한 미래 문자로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흥미진진한 여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 학문의 전당에서 한글이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문자로 인정받게 된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600년 전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한글이 이제는 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미래 문자로 세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과학과 철학, 그리고 민족의 혼이 담긴 문화적 자산이며 세종대왕이 만들고 민중이 지켜온 이 위대한 유산이 이제 세계인의 보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문화유산이 세대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더욱 빛나는 감동의 이야기를 이어가길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